와글와글 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기입니다. 박명석 교수님 초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통상무역에 의해 제2장 무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무역과 국제분업, 제2절 고전무역이론, 제3절 근대무역이론, 제4절 현대무역이론으로 첫 번째로 제1절 무역과 국제 분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이론이란 무역의 발생 원인, 무역의 방향 및 무역의 경제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무역 이론을 크게 고전 무역 이론, 근대 무역 이론, 현대 무역 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전 무역 이론은 노동 가치설에 따른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상호 수요설이 있습니다. 근대 무역 이론은 비해의 비용설, 핵시올인 정리,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레온티아프의 역설이 있습니다. 현대 무역 이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들로서 대표 수요 이론, 연구개발 요소 이론, 기술 격차 이론,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은 세계 경제의 핵심이며 산업화된 세계의 발전과 국가 번영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업이라 함은 자국에서 유리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특화 생산 내지는 전업화하여 생산된 물자를 타국과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분업에 따른 전문화는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은 대량 생산과 신기술의 적용이 장려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교적 전문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 비해 가격 및 가격 이해의 이점을 제공하여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수출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국제무역에서의 전문화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율성 향상입니다. 국가는 특화를 통한 전업 생산함으로써 생산 규모의 확대와 수익 증가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자신이 전문화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보다 능숙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편익입니다. 전문화는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경쟁 부분에 대한 기회입니다. 기업은 무역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더 크게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무역을 통해 무역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국제무역에서의 전문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경쟁 부분에 대한 위협입니다. 무역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성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이동하여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취약성입니다. 중요한 자원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로 고전무역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우위론입니다. 절대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는 경우에 국제분업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스미스의 국제분업을 절대우위론 혹은 절대생산비설이라고도 합니다. 절대우위론은 상품의 생산을 위해 단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서 가정하는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의 가격,
이꼴 투입 노동량으로, 즉 투입된 노동량으로 상품의 가격을 그 가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우위로는 스미스의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국 A국, B국, 두 재와 X재, Y재,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여기서 생산 요소는 노동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한 국가 내의 산업 간에는 이동이 자유로우나 국가 간에는 이동이 불가하다. 세 번째로 생산 요소와 생산량은 정비례한다. 네 번째로 무역에 대한 운송비는 존재하지 않고 기술 수준은 고정이며 양국은 자유무역을 한다. 다섯 번째 전제는 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은 전적으로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노동가치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고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총 이렇게 여섯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로는 생산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절대 우위를 갖는 재화를 수출하고 절대 열의를 갖는 재화를 수입할 경우 양국이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의 절대 우위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위로는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각각의 산업 부분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무역에 의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은 후 경제에 관한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1817년에 정치경제학과 가세의 원리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리카도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한 나라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생산성이 좋을 경우에도 두 나라 모두 무역 이전보다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카도는 완벽한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각 나라는 자연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가장 유익한 부분에 투입하여 이러한 이익 추구는 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교 우위론 또는 비교 생산 비설이라고도 합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상품에 있어서 모든 절대 우위 혹은 절대 열일 수도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교 생산비 차에 의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보완한 이론으로 이 역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 또한 다음의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두 국가 A국, B국, 두 재와 X재, Y재, 그리고 생산 요소는 이는 노동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은 한 국가 내의 산업 간에는 이동이 자유로우나 국가 간에는 이동이 불가한 점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 요소와 생산량은 정비례하고 네 번째로 무역에 대한 운송비는 존재하지 않고 기술 수준은 고정이며 양국은 자유무역을 한다. 다섯 번째로 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은 전적으로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노동의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고 시장은 완전 경제 상태임을 기초로 비교 우위론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은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보완하였다는 점에는 가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교 이론에서 생산 요소는 노동만이 존재하며 노동의 질 역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비는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 가치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대에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 단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수학 불변 가정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카도의 수학 불변 생산 과정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현실에서는 무역을 하기 위해 간세나 비간세 장벽 등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반해 리카도는 무역에 장애가 없음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리카도는 비교 생산비의 차이로 무역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리카도는 무역의 이익을 양 전체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이익이 당사국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점, 즉 무역 이익이 배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세 번째 고전 무역 이론으로 상호수요설입니다. 영국의 밀은 1848년 그에 져서 정치 경제학의 원리에서 리카도의 비교 이론을 보완하여 고전 무역 이론을 집대성하였습니다. 밀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 조건이 교역 당사국의 국내 교환 비율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중 양국의 상호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교육 조건 하에서 한 나라의 수출량과 그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량이 일치하게 되고 양국이 얻을 수 있는 무역 이익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 수요 균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상호 수요설은 앞에 보이시는 표 2-3 미래 생산량 비율의 원칙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일 노동량이 투입하여 면포 10야드 또는 아마포 15야드를 생산할 수 있으며 반면 독일에서는 동일 노동량을 투입하여 면포 10야드 또는 아마포 20야드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표 2-3과 같은 경우에서 영국은 면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독일은 아마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즉, 두 나라의 무역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라 영국이 면포를 수출하고 아마포를 수입하는 한편 독일이 아마포를 수출하고 면포를 수입하는 생산 무역 패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밀은 교육 당사국 간의 무역 이익의 분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양국의 국내 교환비에 따라 상호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양국 간 교육 조건의 범위에 나타내어 본다면 옆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0야드의 면포를 독일에 수출해서 만일 15야드 이상의 아마포를 수입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환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국은 10야드의 면포와 교환해서 입수할 수 있는 아마포의 수량이 15야드 이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다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만일 20야드 이하의 아마포로서 면포 10야드를 수입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은 20야드 이하 또는 그보다 적은 수량의 아마포로서 면포 10야드를 수입할 수 있게 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은 양의 아마포를 일정 양의 면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국의 국내 교환비는 10x 15y와 독일의 국내 교환비는 10x와 20y 사이에서 사공간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교육 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교환 비율은 무역 전에 영국의 교환 비율에 접근할수록 무역에 의한 독일이 이익이 커지고 영국의 이익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양국 간 교환 비율이 무역 전 독일의 교환 비율에 접근할수록 영국의 이익은 커지고 독일의 이익은 작아집니다. 즉, 이와 같이 영국과 독일 양국 모두가 무역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 교환 비율의 범위는 면포 10야드에 대하여 아마포 20야드 이하 15야드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상호 수요설은 노동가치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제하의 국제 교환 비율의 결정을 교역 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호 수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교역 당사국에 배분되는 무역 이익을 밝힘으로써 국제 무역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수요설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이론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같은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그 제하의 진정한 국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고, 둘째, 일정량의 노동량에 의한 생산량을 상호 수요에 의한 균형점에서 교환 비율을 찾으려고 하여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입니다. 근대무역 이론입니다. 첫 번째 절로 기회비용설입니다. 노동가치설의 한계를 극복한 이론이 하벌러의 기회비용설입니다. 하벌러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확대시킴으로써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한 가정에서 탈피하고 일반 균형 이론을 적용하여 기회비용에 의거한 비교우위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회비용은 하나의 생산물의 비용을 다른 하나의 희생된 생산물로 표시한 것이며 한 지하의 비교 우위는 생산물의 기회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교역 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 비용이 낮은 지하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하벌로의 기회 비용선은 다음의 가정을 기초로 합니다. 첫 번째로 두 국가, 두 재화, 두 생산 요소. 여기서 생산 요소는 자본, 노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에서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시장은 완전 경제 시장입니다. 두 국가에서 생산 요소의 보존량은 고정이며 국내에서 생산 요소는 이동 가능하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두 국가에서는 모든 자원은 완전 고용 상태이며 다섯 번째로 두 국가에서 생산 요소의 공급량과 기술 수준은 고정이며 양국은 자유무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입니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한계 생산 비용과 같고 요소의 가격은 한계 생산성과 같습니다. 하벌러는 위 가정에 기초하여 한 상품의 기회비용을 다른 상품으로 나타냈는데 이를 기회비용 곡선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한 국가에 주어진 요소 부족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서로 다른 조합을 나타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다른 상품의 한 단위를 가지기 위해 포기한 상품의 단위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 비율을 한계 변환율이라고도 합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선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는 다음 그림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2-2의 A와 같이 불변의 기회비용 하에서는 XJ의 생산량을 1단위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YJ 생산량을 1단위씩 점진적으로 동일한 양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요소가 두 재화의 생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 2-2를 보시면 B는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가 체감하는 경우입니다. XJ의 생산을 한 단위씩 증가시켜 갈 때 희생되는 YJ의 생산량은 더욱 작아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는 그림 2-2의 C와 같이 체증할 수 있습니다. XJ 생산을 한 단위씩 증가시켜 갈 때 희생되는 YJ 생산량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체증 생산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총량이 일정한데 반해 XJ 생산을 증가시키며 XJ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인 노동량은 점차 부족해지고 덜 적합한 요소인 자본량은 점점 풍부해지므로 XJ 한 단위의 생산비는 점점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쇼올인 정리입니다. 비교 후의 이유를 설명하고 무역이 요소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 무역 이론의 모형을 확장한 것을 핵쇼올인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쇼와 올인은 두 나라 사이의 생산 요소 부존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상품 생산에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에 따라 동일 재화인 경우라도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전 올인 정리는 리카도와 달리 노동의 자본을 추가하여 고려하였으며 불완전 특화 상황에서의 기회비용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리카도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이론은 제2요소 모형의 정립은 소득 분배, 산업가의 요소 분배 및 자본 축적이나 각국 간
각 국가 간의 요소 이동의 문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체계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무역 이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핵심 어린 정리는 다음의 과정을 기초합니다. A국, B국 두 국가, 두 재화,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 존재하고 두 국가에서는 상품 X는 노동 집약적이고 상품 Y는 자본 집약적이고 세 번째로 두 국가에서 상품 및 생산 요소 시장은 완전 경제 시장이며 네 번째로 두 국가에서는 생산 요소의 부존량은 고정이며 국내에서 생산 요소는 이동 가능하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한 점 다섯 번째, 두 국가에서 모든 자원은 완전 고용 상태이며 여섯 번째, 두 가지의 상품은 양국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생산 기술로 생산되며 일곱 번째로 두 국가에서 생산할 때 불완전 특가가 발생하며 여덟 번째, 두 국가에서 기술 수준은 동일하고 아홉 번째로 수송비, 관세 등 기타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서 무역 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어린 정리는 두 개의 명제로 구분됩니다. 비교 생산비의 결정 요인을 밝히는 요소 부존 이론과 무역의 교육 당사국의 요소 가격을 균등화시킨다는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의 두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명제인 요소 부존 이론은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 요소를 보다 집합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간의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비교 생산비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요소 가격 균등화 명제입니다.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 의하여 국가 간의 비교 생산비 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므로 비록 국가 간의 생산 요소가 직접 이동되지 않더라도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요소 부존 요소 부존 이론의 예시는 표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국은 중국이고 여기서 말하는 B국은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임금이 낮아 노동 집약적 상품 생산의 비교 의지를 가지고 미국은 이자율이 낮아서 자본 집약적 상품 생산의 비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노동 집약적 상품 생산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미국은 자본 집약적 상품 생산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서로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인 가격 균등화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 2-5는 마찬가지로 A국은 중국이고 B는 미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무역 전에 지갑적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던 자본과 노동이 노동 지갑적 상품 생산으로 옮겨져 투입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 지갑적 상품의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는 증가하고 자본 수요는 감소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요소였던 노동 가격은 오르고 자본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역 전에 이루어졌던 양국 간 생산 요소 가격의 차이를 무역이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요소의 상대 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2명제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입니다. 스톨퍼 사무엘슨의 이론으로 1941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노동자의 높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와 무역을 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미국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이들의 유리한 소득 분배에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 수준은 임금이 낮은 국가와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라고 합니다. 동 정리는 핵쇼린 이론화에서 타당성을 갖지만 무역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자유무역은 수출 산업에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풍부한 요소, 소유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입제 산업에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희소한 요소, 소유자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보호무역은 희소한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수입자의 관세 등을 부과해요. 수입자의 국내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희소자원 소유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온티에프의 역설입니다. 핵심어린 정리가 현실의 국제 무역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최초로 검증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수출의 자본 노동 비율은 연간 노동량당 약 14,000달러이며 수입 자본 노동 비율은 연간 노동력당 약 18,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 대체재 생산에 포함되어 있는 1인당 자본액은 수출재 생산에 포함되어 있는 1인당 자본액보다 약 1.3배가 됨으로써 타교역 국가에 비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합니다. 핵심오린 앞서 설명드렸던 핵심오린 정리에서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고 각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질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양적으로 보면 자본 풍부국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숙련 노동 풍부국이기도 합니다. 동역설은 생산 요소를 질적으로 세분화한 경우 핵시올인 1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현대무역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수요 이론입니다. 비교 우위의 발생 원인을 공급과는 달리 수요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시도가 린더의 대표 수요 이론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국내 수요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이며 국내 수요를 충족한 이후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 수요 이론은 다음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국가의 잠재적 무역은 국내 수요가 있는 상품에 국한됩니다. 두 번째로 두 국가 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양국의 국내의 수요가 존재하는 제한을 무역합니다. 세 번째로 제한에 대한 국내 수요는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네 번째 가정은 대체로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두 국가 간의 무역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을 전제로 대표 수요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쇼오린 정리의 제1명제가 국가 간의 요소 보존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린더는 제품 선호에 대한 국내 수요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요소 보존도가 같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할 것이라 함으로써 핵쇼오린 정리를 개선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산품의 경우 수요 조건이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임을 규명하고 선진국 간의 제조업 위주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표 수요 이론은 수요 측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공급에 따른 무역 패턴 변화 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요소 이론입니다. 키싱 그루버, 메터와 버넌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무역 및 국제 투자의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여 연구개발 요소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한다는 것으로 연구개발 요소 이론 또는 R&D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히싱은 무역의 국가 간 기술 격차가 무역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그루버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큰 산업일수록 신제품 지향성이 크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고소득 국가는 유리한 기술 집약적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존재하고 연구 설비가 확충되어 있고 연구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큰 산업인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와 무역 패턴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요소란 결국 기술이라는 또 다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이나 노동, 자연과 같은 부전자원 중 하나를 구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요소의 상대적 풍부함 정도에 따라 교육이 발생하는 핵쇼올인의 정리의 제1명제 요소 부존 이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격차 이론입니다. 1961년 포스너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술 변화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요소 부존도와 기호를 가진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신기술 발전을 통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포스너는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음으로 두 국가에서 요소의 가격 수준은 비슷하고 세 번째로 두 국가는 유사한 수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각각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 이론에서 신제품의 개발과 외국 생산자로부터 대체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차이는 기술 격차 또는 모방 격차를 나타냅니다. 기술 격차 이론에 따른 무역 패턴은 옆에 있는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T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가로, 가로축 기준으로 윗부분은 A국 기술혁신국, 아랫부분은 B국 기술모방국을 의미합니다. A국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시점을 T0라 하면 T0에서 T1까지는 국내 수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신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T1 시점부터 수출이 시작되고 수출이 시작되면 비국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T0에서 T2까지는 제품 출시 이후 B국에서 생산이 되기까지의 시차가 되며 T1부터 T2까지는 B국에서 수요를 확인하는 시차가 되기도 합니다. T2부터 B국에서 기술 모방을 통한 제품 생산이 시작되면 A국과 B국 모두의 해외 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T3가 되면 B국의 생산량이 더 증가하게 되지만 A국의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임금이나 기술 개발 비용 등에서 기술 모방국이 가지는 우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T3 이후부터는 B국에서 오히려 A국으로 수입이 시작됩니다. 결국 기술혁신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입국의 반응 기간이 국내의 수요 시차보다 길기 때문이며 반응 기간과 수요 시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술혁신국의 독점 수출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수입국의 반응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규모의 경제, 관세, 운송 및 시장 규모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무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력 차이에 의한 무역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1966년 번호는 기술 발전이 국가 간의 비교 우위와 무역 구조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신제품의 수명 주기를 일반화한 제품 주기 이론을 개발하였습니다. 번호는 국가 간 기술 수준이 동일한 기술 불변의 전제로 신제품의 수명 주기를 신제품기, 성숙기, 표준화기의 3단계로 나누어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웰즈는 무역 주기 모델에 따라 수많은 미국산 제품들이 수출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미국산 수출 제품의 무역 패턴에 따라 수출 강화 단계, 해외 생산 시작 단계, 수출 시장에서 해외 생산 제품과 경쟁 단계, 수입 경쟁 시작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하나의 상품도 그 판매량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과 같이 일정한 발전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산품의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품 수명 주기에서 각 단계의 주기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 선진국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수출 패턴은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단계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기입니다. 기술 혁신국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단계로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수출 시장, 수출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기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을 독점하게 되는 단계이며, 세 번째로 성숙기는 신제품의 생산 방식이 표준화된 단계입니다. 이때 수출 감소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는 기술 혁신국이 기술 모방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글로벌 통상 무역 2의 제2장 무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무역 이론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